나? 실은 우철이가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둬서 당장 쌀 살 돈도 없는 상황이거든. 뜻밖의 요구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제 속내를 읽었는지 장모님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사위한테 이렇게 손 벌린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 알고 있네. 근데 어떡하겠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 사람도 허리 다친 게 안 나아서 아직도 골골대고, 우철이 그놈은 퇴직금을 받아오긴커녕 취직했다고 산 옷이며 가방 때문에 카드빚이 더 많어. 그래도 그동안은 염치를 생각해서 꾹 참았는데, 자네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거면 우리한테 좀 더 도움을 줘도 되는 거 아닌가? 한 가족인데. 그 사이 처남도 회사를 그만두고 처가 형편이 여러모로 더 안 좋아졌더라고요. 고민하다 장모님께 원래 보내던 돈의 2배를 더 보냈어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데 처갓집을 돕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실수였던 걸까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돈 요구는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급기야 다달이 돈을 보내주던 걸로도 모자라 시시때때로 연락해 이 핑계 저 핑계로 급전을 요구했네요. 나중엔 아예 카드를 보내줄 수 없냐고 하더군요. 네? 제 카드를요? 그래. 자네도 이렇게 계속 다달이 돈 보내주는 거 귀찮을 거 아니야. 카드 하나 주면 우리가 그냥 긁으면 되는 거 아닌가? 청구서 나오면 자네 통장에서 알아서 돈 빠져나갈 테고. 글쎄요. 그 카드를 아예 드리는 건 좀... 제가 망설이자 기분이 상했던 걸까요? 수학이 넘어 장모님의 언성이 높아졌어요. 왜? 우리가 엄한 데 쓸 것 같아서 그런가? 진짜 부모님 같다는 둥 알랑방귀는 다 끼더니만 이제 돈이 아까워진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장모님. 그 사람 모르게 제 카드를 드린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뭐 어떤가? 어차피 자네 돈인데. 해숙이도 별 신경 안 쓸 걸세.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나. 부탁합세. 응?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럼 조만간에 제가 한번 드릴게요. 그래 그러게. 고맙네. 고마워 한서방. 일단 알겠다고 전화는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처갓집에 제 카드를 드리는 건 상관없었는데요. 그걸 아내 모르게 한다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아내에게 지금까지 있던 일을 얘기했죠.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 모르게 우리 부모님한테 계속 돈을 드리고 있었단 말이야? 미안해. 당신 튼튼히 낳고 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결혼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당신 정말 왜 그래?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아내는 생각보다 더 히스테릭하게 반응했어요. 급기야 주저앉아선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더군요. 그런 아내의 반응이 저를 가족이 아닌 남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좀 섭섭했네요. 당신이 화내는 건 이해하는데 이게 비참하다는 둥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일이야? 사위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용돈 좀 드릴 수도 있지. 내가 남도 아니고 한 식구인데 당신 정말 왜 그래? 왜 그렇게 돈 문제만 나오면 나를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그래? 당신은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빽고함을 지른 아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뭐야, 당신 어디 가게? 나 친정에 좀 다녀올게. 엄마랑 아버지한테 제대로 얘기 좀 해야겠어. 나 모르게 당신한테 생활비를 받아다 쓴 것도 모자라서 카드까지 달라니 그건 너무하잖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유, 왜 그래? 두 분 이제 연로하신데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쓰실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억지로 뺏긴 것도 아니고 좋아서 드린 거야. 그만해. 아니,
난 그만 못해. 이제 정말 끝장을 볼 거야.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 끝장을 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몰라도 돼. 따라오지 마. 아내는 무섭게 엄포를 놓더니 홀로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만삭의 아내를 혼자 보내겠어요. 그래서 바로 뒤쫓아 나갔죠. 그리고 택시를 잡으려는 아내를 붙잡고 사정사정해서 처갓집까지만 데려다 주겠다고 했네요. 고집을 부리던 아내도 1시간에 가까운 실랑이에 지쳤는지 결국 얌전히 제 차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처갓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갈 땐 나 알아서 갈 테니까 그만 가 하곤 쌩하니 가버렸어요. 그 모습이 하도 칼 같아서 결국 저도 그대로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죠. 그때 어떻게든 아내를 뒤쫓아 갔어야 하는데 그날 새벽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협탁 위에 있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받아보니 병원 응급실이라 하더군요. 네? 응급실이요? 응급실에서 왜... 김혜숙 씨 보호자분 맞죠? 지금 아내분이 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시민분 신고로 실려왔어요. 빨리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응급구조사의 말을 듣는데 심장이 땅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허겁지겁 겉옷만 걸치고 바로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죠. 그런데 의사는 저를 병실로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대신 진료실로 은밀하게 호출하더군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로 그런 의사를 따라갔어요. 혹시 아내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걸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건 아니겠지? 의사를 따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했네요. 그런데 진료실로 들어선 의사는 저를 보자마자 너무나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평소 아내분하고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까?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임산부인 아내분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찰 불러요. 아니, 저희가 직접 부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의사는 뒤에 있던 간호사에게 눈짓했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내에게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거였죠. 그걸 인지한 순간부터 몸이 제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이미 아내가 있는 병실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남편분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황이 확실히 밝혀지기 전까진 환자분과 격리 조치해야 합니다. 기다리세요. 뒤에서 간호사가 저를 소리쳐 불렀지만 듣지 않았어요. 대신 더 빠르게 발을 놀리기 시작했죠. 일단 두 눈으로 아내의 생사부터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응급실 문을 박차고 아내의 병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충격적인 아내의 모습에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엔 멍자국이 가득했고요. 입술은 잔뜩 터져 피딱지가 져 있었어요. 저와 시선이 마주친 아내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누구야? 누가 이런 거야? 아내는 입술만 깨물 뿐 제 말엔 차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내의 길고 곧은 목에도 얼핏 멍자국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래? 가만히 있어봐. 목에 이거 뭐야? 저는 반항하는 아내에게 다가가 억지로 상의를 벗겼어요. 그러자 눈앞에 드러나는 건 아내의 상처투성이 몸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아내는 누군가에게 얼굴은 물론이고 온몸을 폭행당한 상태였어요. 기가 막혀 두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던 것도 잠시, 저는 그대로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기절하고 만 겁니다.
놀란 아내가 여보, 여보 하면서 저를 붙잡았던 게 마지막 기억이었네요. 다시 눈을 떴을 땐 아내가 제 옆에 있었어요. 아내가 그새 병원 관계자들에게 설명해 준 건지 의사도 간호사도 더는 저를 아내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당신 괜찮아? 이제 좀 정신이 들어? 나 괜찮아. 다행이다. 난 당신이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놀랐잖아. 아내는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제게 안겨들었어요. 그런 아내를 저도 꽉 끌어안아주면서 입을 열었죠. 미안해. 한심하게 기절이나 하고. 이제 그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줘, 여보. 대체 누가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거야? 제 말에 아내는 갑자기 어깨를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그 상대를 떠올리기만 해도 두려운 것 같았죠. 사실 어느 정도 짐작 가는 구석이 있긴 했어요. 아내가 지금까지 어디 다른 곳에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떨고 있는 아내의 등을 다독이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짓이야? 그래? 그러자 아내가 다시 왕 하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긍정의 대답과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죠. 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언제부터야? 대체 언제부터?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던 거야? 아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맞고 살았어. 그 인간들은 날 친딸로 여기지도 않아. 우철이 걔만 우리 아들 하면서 싸고 돌고 난 늘 찬밥 취급이었으니까. 공부도 내가 훨씬 더 잘했는데 난 대학도 못 가게 하고 돈이나 벌라면서 15대부터 일을 시켰어. 아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고백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경악스러운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랬으면 내가 진작에. 그 사람들이 내 약점 가지고 협박했어. 약점이라니? 여보, 사실은 나 옛날에 우철이 친구한테, 그 쓰레기 같은 새끼한테 몹쓸짓 당한 적이 있어. 난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절대 용서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 새끼한테 합의금 받고 그냥 사건 종결시켜버렸어. 그리고 그 돈으로 우철이랑 셋이서 일본 여행 다녀왔어. 그것만으로도 정말 거지 같은데 그 인간들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협박하더라. 회사 다니면서 돈 계속 갖다 바치라고. 안 그럼 당신한테 내가 몹쓸 짓 당한 거 다 말해버리겠다고.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과거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저를 밀어내면서 머리를 숙이더군요. 미안해 여보. 진작에 사실대로 말했어야 하는데. 근데 너무 무서웠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어. 잃고 싶지 않았어. 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제 반응이 상처가 됐던 걸까요? 아내가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이해해. 당신도 이제 내가 싫지? 끔찍하지? 나 같은 여자는 애초에 당신을 욕심내선 안 됐던 건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 당신 앞에서 조용히 사라져 줄 테니까. 이혼도 해줄게. 하지만 튼튼이만큼은 내가 키우게 해줘. 부탁할게. 제 속도 모르고 혼자 결론을 내버리는 아내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아내의 어깨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내가 혼란스럽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야. 젠장,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설마 그런 일로 내가 당신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이 고작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 여보, 나한테 말했어야지. 진작에 전부 다 말했어야지.
그럼 내가 지켜줬을 텐데. 난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화만 내고 당신 혼자 처갓집에 가는 거 그냥 지켜만 봤잖아. 알았으면 절대 못 가게 했을 텐데. 그 인간들이 당신 결혼 후에도 때렸어? 그래?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결혼 후에는 티나니까 심하게는 못 때렸어. 임신했다가 유산할까봐 걱정하기도 했고. 그 인간들 나한테 꼭 아들 낳아야 한다고 얼마나 협박했는 줄 알아? 그래야 당신이랑 시부모님 재산 노릴 수 있다면서. 그래서 튼튼이가 얼른 태어나길 바라면서도 태어나지 않길 바라기도 했어. 나 정말 엄마 실격이지. 아니야. 나 같아도 그런 양가 감정 가졌을 거야.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맞은 거야? 내 일로 따진 거야? 그래? 그동안 그냥 배짜라 심정으로 그 인간들한테 오는 연락 다 무시했거든. 근데 당신한테 그렇게 몰래 뒤에서 돈 뜯어내고 있었다는 걸 알고 너무 화가 나서 가자마자 따졌어.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했어. 내 과거 그 사람한테 알리려면 알리라고. 난 이혼할 거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 그 인간이 화를 내면서 날 마구 때렸어. 간신히 도망쳐서 병원 가려다 정신을 잃었던 거야. 아내를 끌어안고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금방이라도 그 인간들에게 달려가 사달을 내고 싶었지만 이런 순간엔 본성보다는 이성이 앞서야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감정이 진정되자마자 바로 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업과 관련해서 법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는 변호사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했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버지에겐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다고 했네요. 변호사 선생님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일단 몸에 있는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부터 남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가해자들에게도 연락해서 죄를 인정하는 발언을 녹취하라고 하셨죠. 딱 잡아떼면 어쩌나 했는데 제가 전화하자 그 장모란 년은 바로 길길이 날뛰더군요. 아니 그년이 그렇게 입조심하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자네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쳤어? 집안 망신인 줄도 모르고. 그년이 원래 그렇게 좀 멍청해. 자네가 이해하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만삭인 제 아내를 폭행해놓고 뭐요? 집안 망신이요? 집안 망신은 지금 누가 보여줬는데? 아니 자네 지금 장모인 나한테 소리 지른 건가? 내 딸 내가 교육시키겠다는데 자네가 무슨 상관이야?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좀 때리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내 말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맞았다던데 맞고 정신을 잃은 적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이게 단순히 훈육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자네는 남이잖아. 신경 꺼. 내가 이 사람 남편인데 무슨 남이라는 겁니까? 어쨌든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대응할 테니까 각오하세요. 당신네들 전부 다 콩밥 먹게 할 거니까. 그 길로 저는 그 개보다 못한 인간들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어요. 뒤늦게 연락이 갔는지 처갓집 식구들 다 난리가 났더군요. 뒤늦게 저희 집까지 찾아와선 한 식구끼리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 모습에 아내는 트라우마가 발동했는지 제 뒤에서 덜덜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그걸 보고 있자니 또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누가 집까지 찾아와도 좋다고 했습니까? 할 얘기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하세요. 아니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인가? 어른이 왔으면 그래도 일단 집 안으로 모셔야지. 현관 밖에 세워두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른? 어른다운 짓을 했어야 대접을 해주죠. 나이만 처먹으면 뭐 다 어른인 줄 알아? 뭐? 처먹어?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자네가 우리 가정사에 대해 뭘 알아? 해숙이 인연이 기집애 주제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가 셌는 줄 알아?
지가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지. 이유 없이 때린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러자 잠자코 있던 처남까지 가세했어요. 맞아요. 아이, 누나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사람 성질을 긁는 게 있다고요. 그 예로 같은 자식인 저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걸요? 그런 부자의 작태를 보고 있자니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대로 달려가 처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제가 덩치도 제법 있는 데다 왕년에 권투도 배운 적이 있거든요. 처남은 비명 한번 못 지르고 그대로 저 멀리 날아가 버렸죠. 놀란 장모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처남에게 달려갔어요. 우철아, 우철아, 너 괜찮니? 아니, 자네 미쳤나? 자네가 뭐라고 내 아들을 때려, 어? 왜요? 방금 장인어른이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이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지 이유 없이 때린 적 없다고. 방금 처남도, 아니 저 새끼도 맞을 짓 했잖아요. 안 그래요? 자, 다음 맞을 짓 한 사람 장인어른 같은데 맞죠? 저는 장인어른을 서슬퍼런 눈초리로 노려봤어요. 그리고 위협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장인어른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다 다리가 꼬여 자빠지고 말았죠. 이런 한심한 인간한테 그동안 아내가 맞고 살았다니 속이 뒤집혀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더 처맞기 싫으면 당장 다 꺼지시고 법정에서 볼 생각이 나세요. 저희 집이 부자인 건 아시죠? 또 아버지가 법조계 쪽으로도 아주 연줄이 빵빵하시거든요.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협박에 가해잔 연놈들은 찍소리도 못했어요.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만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장모님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어요. 한서방, 우리가 잘못했네. 다신 해숙이한테 손가락 하나 안 댈 테니까 용서해주게. 어? 그래도 우리가 해숙이 하나뿐인 부모 아닌가? 그래, 한서방. 나도 이렇게 빔새.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라서 딸년 다루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랬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지. 정말 작정하고 해숙이만 때리고 구박하고 그랬던 게 아니네. 부디 서로 잘 풀고 넘어갔으면 하네. 원한다면 앞으로 다신 자네랑 해숙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네. 아예 연을 끊고 살겠다고. 그 와중에도 오직 저를 향해서만 용서를 비는 그 인간들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웃음을 치면서 용서를 빌 상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일갈했죠. 그러자 셋이서 못마땅한 표정을 하면서도 아내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이더군요. 해수가, 이 애미애비가 잘못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맞아, 누나. 한 번만 봐줘. 이 나이에 빨간 줄 그리면 제 취업도 안 될 거고 내 인생 완전히 망하는 거라고. 아내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듯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하고 물었죠. 그러자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 인간들이 다 처벌받았으면 좋겠어. 아내는 어느새 울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그런 아내가 너무 가여워서 어느새 저도 울고 있었네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1000벌 내려줄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그 말에 가해잔 연놈들이 뭐라고 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제 기백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고요. 예정했던 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따로 사적인 복수를 위한 준비도 시작했죠. 이 법의 철퇴를 내려봐야 가정폭력은 징역 몇 년 받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처남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았죠. 그렇게 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사람을 시켜서 처남 주변에 덫을 놨어요. 바로 불법 도박이라는 덫이었죠. 이 처남이 투기 성향이 강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도박쟁이 한 명을 고용해 처남과 친해진 다음 투기장으로 유혹하라고 했죠. 처남은 단번에 넘어왔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불법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원래 딴 놈은 없고 잃은 놈만 있는 게 도박이거든요. 처남은 순식간에 가진 돈을 전부 잃었고요. 집문서를 훔쳐다 빚을 내는 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요. 하지만 큰 돈을 벌긴커녕 전부 다 잃고 말았죠. 그 사이에 지리했던 재판도 끝이 났는데요. 아내를 실질적으로 자주 폭행했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2년도 채 안 되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처남은 역시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썩 성에 차지 않은 결과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셋 다 호적에 빨간 줄 그이게 만든 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했죠. 어차피 이미 그 일가는 그쯤에 완전히 패가망신한 상태였으니까요. 처남이 진 억대 도박빚 때문에 유일한 재산이던 집이 날아간 건 물론이고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죠. 결국 저와 아내에게 연락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기도 했는데 저희가 미쳤다고 그걸 도와줬겠어요? 현재 장인어른은 알코올 중독으로 간암에 걸려 오늘 내일 하고 있고요. 장모님은 그런 장인어른을 뒤치다꺼리하면서 망리를 나가고 있어요. 처남은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치는 와중에 또 폭력 범죄에 휘말려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죠.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내는 친정과 연을 끊은 뒤에도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로 잠도 잘 못 자고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숨 쉬는 것도 어려워했죠. 하지만 심리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차차 나아져서요. 이젠 약 없이도 잘 자고요. 밥도 잘 먹고 일상생활도 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아들과 몇 년 전 낳은 늦둥이 딸도 잘 크고 있고요. 이대로 우리 네 가족 큰 풍파 없이 계속 평안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아내와 처갓집에 얽힌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새삼 아내에 대한 애정이 더욱더 커지네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꽃과 케이크라도 좀 사가야겠습니다.